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1만 1,46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1,709명, 완치 403만 1,099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500명대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코로나 정점과 비교하여 현재의 양성률은 크게 낮아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민관공의 여러 단체들이 협력해서 노력한 결과이며 코로나 백신 접종도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기준 1차 접종자는 8,646만 685명, 2차 접종자는 4,852만 6,648명, 부스터 접종자는 90만 5,366명이며 이는 목표치의 40%에 해당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9월까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의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기에 인도네시아는 세계보건기구의 목표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의료기기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의료 수준을 한 차원 높여 MRI, CT 등 첨단 의료기기를 생산할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의 첨단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을 초청하여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돕는 새로운 부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보건부는 좋든 싫든 의료 수준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술을 수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현재 인도네시아 기술로는 첨단 의료 장비를 생산할 수 없으며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장관은 나중에 외국 의료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공유해줄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첨단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작은 부속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코백스와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서 공동의장으로 이뤄진 회의에 참석하여 인도네시아가 태평양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중심지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외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지금보다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해야 개발도상국들이 코로나 백신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의 백신 접종 목표를 세웠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110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세계 인구수는 약 78억 9천 명 이상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백신 공급을 위해 남아공의 mRNA 백신 생산 기지를 만들고 백신 생산 기술을 이전해준 것처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생산할 능력이 있는 나라들의 백신 생산 거점들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장관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 외에도 만들어진 코로나 백신이 투명성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생산국 중 일부는 백신 과잉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를 더 투명성 있게 서로 공유하여 보다 평등하게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체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코로나 접종 시설을 파괴하고 백신을 파손하였습니다. 경찰 책임자는 해당 난동으로 156회분의 코로나 백신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난동을 말리던 예방접종 담당 간호사가 넘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책임자는 이번 난동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끝까지 조사하여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아체주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코로나 예방접종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추가하여 실행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광창조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높이기 위해 세계 경제 포럼의 관광 경쟁력 지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관광 경쟁력 지수는 2년마다 발표되는 세계 여러 국가의 관광 수준에 대한 보고서인데 평가 체계는 관광 인프라, 관광 정책 및 기반 조성, 환경 조성, 자연 및 문화 자원으로 나뉜 4개의 분야에서 14개 항목 90개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는 2019년에 발행되었는데 당시 인도네시아 관광 지수는 세계 4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보고서에서는 42위였고 2015년 보고서에서는 50위였습니다. 관광창조부는 순위를 더욱 높이기 위해 해당 관광 경쟁력 지수 보고서에 맞춘 국내 여행 경쟁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보고서에서 점수가 낮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 및 관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편안하면서도 정확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국내 관광지들에 대해 안전 및 보안, 보건 및 위생,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척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광창조부는 이를 통해 각 관광지들이
자체적인 환경 개선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 중 1위는 스페인, 2위는 프랑스, 3위는 독일이 뽑혔으며 우리나라는 1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영비료공사는 연령층이 높아져가는 농촌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젊은 농부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출처에 따르면 농촌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유독 젊은 층의 인구가 빠르게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농촌 평균 연령은 45세이지만 그나마도 아동 청소년들을 맡기고 도시로 나간 가정들이 많기에 실질적인 농부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영비료공사는 밀레니얼 세대가 농업 부문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고 지원하여 높은 농가 소득과 함께 도시 간 소득 격차 해소, 연령 격차 해소를 다지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젊은 농부 잼버리를 2017년 결성하였는데 매년 다양한 지역의 학생, 청년, 그리고 성공한 농부들을 초청하여 강연과 행사를 통해 농촌에 관심을 갖게 돕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진행된 잼버리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240명과 함께 과일 용과로 성공한 농부를 초청하여 행사를 가졌습니다. 비료공사 생산이사는 청년들이 농업의 일관성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형 농업을 가르치고 젊은 세대를 위한 농업 경영 환경을 만들어주고 농부들의 복지시설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성공한 젊은 농부들을 발굴하여 롤 모델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합작으로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모든 터널과 대부분의 다리를 건설하였으며 지난 26일 고속철도에 필요한 레일도 모두 수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레일은 총 5회에 걸쳐 수입되었으며 계단 길이는 500m이고 수입된 선로 전체 길이는 568km입니다. 고속철도 구간은 왕복 교행선로로 건설하며 현재 자카르타 반둥 간 고속철도 총 142km 구간에 설치할 수 있는 분량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레일 설치는 R60 표준 모델로 진행하고 있으며 고속철도에 주로 사용하는 강선 콘크리트 침목으로 레일을 받칠 예정입니다. 침목, 레일 등을 포함한 트레이스의 무게는 미터당 60kg으로 35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를 지탱하기에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설치는 콘크리트 트레이스를 설치 후 강선 콘크리트 침목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레일을 현장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내 공사 진척도는 78.65%를 넘었으며 완공 시기는 2022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거리는 서울에서 대전의 길이와 비슷하며 350km 속도로 운행할 시 편도 1시간 내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인도네시아 대학생 연합회는 부패근절위원회 건물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위가 촉발된 이유는 지난 7월 국가통찰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해고된 56명의 직원들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테스트는 매우 모호하고 종교적인 문항이나 헌법과 상반되는 답을 요구하는 등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테스트 결과로 전례 없이 대규모 해고를 감행하고 해고 대상자 중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의 부패 혐의를 조사하다가 황산 테러로 시력을 잃은 수사관도 포함되어 있어 우수한 수사관들을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비난받은 바 있습니다. 대학생 연합회는 먼저 국민들의 요구와 염원을 표출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게 한 경찰들의 태도에 유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시위대가 부패근절위원회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관들은 시위대를 막으며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의 옷이 찢어졌으며 부상을 입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어 부패근절위원회에 부당 해고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에 실망하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대학생 연합회는 부당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과 부패근절위원회의 회복, 현 부패근절위원회 의장의 사퇴, 주요 비리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가 무산될 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청장은 조코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사안을 허가받았으며 기존 계획대로 해고 및 인사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의 프로볼링 고항에서 한국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창고에 비해 최대 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기업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게 부산항만공사의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항만의 물류 거점을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외국 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물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물류센터 등을 확보해 우리 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물류센터를 확보한 프로볼링고항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 제2의 경제권역인 동부자바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아직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우리 기업이 물류창고 이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동부권역 물류센터 확보를 위해 동부자바주 전역의 항만을 조사한 후 수라바야 항구를 대체할 수 있는 항만으로 프로볼링고항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항구 인근에 총 25,000 스퀘어미터 규모의 물류센터를 확보하여 이달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륙 운송과 항만하역 서비스는 현재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창고는 올해 12월에, 보세 창고는 내년 중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내륙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은 금융 포용력을 높이는 일환으로 2021년 말까지 학생들의 70%가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매년 원어카운트 원 스튜던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금융 문맹을 퇴치하고 재정적 포용성을 높일 계획이며 2022년 말까지 전체 학생 수의 80%가 예금 적금을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생들 중 자신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약 4,200만 명으로 이는 전체 학생 수의 63% 정도이며 예금액은 26조 3천억 루피아로 한 학생당 평균 63만 루피아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목표 7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쉽게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은행과 학교 간 매칭하여 금융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소비자교육위원회 의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꾸준히 저축하고 자금이 모이는 것을 확인하며 모인 자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